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혹은 법률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서울 전화 02 또 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에 법률 상담 클릭하신 다음에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연이 좀 길다 하시면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접수 후에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릴게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주시는데 좀 자주 뵀으면 좋겠고 네. 네,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또 든든한 조언 해주시니까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게요.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는 전동 킥보드 면허 취소 구제받으려면, 변호사 사칭범 고소하려면, 집안일 하지 않고 돈만 쓰는 아내.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같이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생법률쇼는 또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생활 법률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변호사님? 네, 오늘 증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 지원 제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증인 항상 등장하고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게. 네, 증인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실 텐데 또 증인 지원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좀 생소합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얼핏 들어봤기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증인 지원 제도라고 하는 거는 네. 법원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구조 제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증인이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증인이 나가서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고복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증인은 사실 그러니까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항상 보면서 궁금했던 게. 거부할 수도 있죠. 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정의를 위해서라든지 증언이 꼭 필요하다면 나서서 이제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특별 증인 지원 제도와 또 일반 증인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특별과 일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증언을 하는데 일반 증인 지원 제도, 특별 증인 지원 제도는 그 대상과 그 지원하는 절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형사 사건에서 출석해서 증언하는 증인들한테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이고요. 네. 특별 증인 지원 제도는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 예. 그다음에 뭐 아동 청소년, 뭐 학대 피해자 이런 피해자들의 특수한 경우, 규정한 특수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네. 이런 피해자의 경우에는 조금 어감상 이 죄명 자체상 2차 피해도 일어날 수도 있고 보복 범죄 가능성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호 범위가 좀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성폭력 관련 처벌이라든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 증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증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린 누구나 또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증인 지원 제도라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형사 사건인데
예를 들면 A라는 피해가 이제 특별지원제도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A라는 네. 피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유일한 증거들은 명백하게 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네. 유일한 증거인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 네. 이 가해자가 나중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이 저 진술 거짓말입니다라고 해서 다 부정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에서 검찰 측에서 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피해자는 법원에 나와서 법정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인 피고인도 있고 검사도 있고 법정도 있고 이러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증언이 좀 당연히 보호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안 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만큼 중요하네요. 네, 그렇기 증인. 때문에 네. 좀 가급적이면 반드시 나와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거부하거나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는 결과를 초래하기 정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상당히 좀 그 증언의 필요성이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신변의 그런 불안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까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죄였던 것도 증언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증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더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좀 더 알아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증인이 나와서 출석해서 네. 법원에서 이제 증언을 할 시기가 되면 음. 법원에서 날짜를 다음 날로 특정합니다. 아마 네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증인 소환장을 법원에서 피해자 측한테 보내요. 검찰에서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그 지정한 날짜에 그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 날짜에 못 가고 다른 날짜로 막 뭐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불출석 사유서 그날 네. 못 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 가고 다른 날짜로 가겠다라는 서해소를 제출하면 되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근데 그 재판에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그러면 네. 법원에서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소환 통보서를 계속 보내면서 네. 이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되는 거는 처음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나왔어. 그럼 또 100만 원 높여서 더 부과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법원에서 결정으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신다 그러면 소정의 증언 비용을 법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교통비, 네네. 시간, 그 증언 시간 감안을 다행입니다. 해서 예, 큰 돈은 아니지만 예, 일정의 어쨌거나. 소정 비용은 지급을 하고요. 음. 필요에 따라서 뭐 증인 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통해서 영상 증언,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출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겠고 소정에 또 증언을 하면은 그 비용도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특별 증인 지원제도, 일반 증인 지원제도를 좀 살짝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추가 정보는 없나요? 네. 그 일반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의 모든 증인의 경우에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증인한테 증언을 해야 할 증인한테 증인 지원관이라는 분이 법원에서 지정을 하면 그 증인 지원관이라는 분이 해당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할 분한테 증인심 나와서 어떤 것들을 묻고 어떤 것들을 대답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취지를 좀 고지를 하고 네. 나중에 오면 법정을 좀 안내를 해줍니다. 대기실은 어디고 법정은 어디고 이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네.
특별 지원, 증인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든지 강력 범죄 그 아동 청소년 피해자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이잖아요. 좀 네. 예민하고 그렇죠. 보복 가능성 있는 2차 피해가 당할 수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해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증인 지원관을 신청을 해서 해당 증인에 대해서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으로 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네. 또 심리 상담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당 날짜에 증언을 해당되는 날짜에 올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보통 증언을 할 때는 그 옆에 증언을 하는 사람이 혼자 그 가운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네. 그럼 옆에 동석할 수가 있어요. 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아, 옆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증인 지원관이라고 하면 옆에서 동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회복지센터에 같이 그동안의 친밀감 피해 상담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 그분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동석해서 네. 증언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나중에 증언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상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좀 낮추도록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별 증인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호하면서 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 제공을 한다든지 특별한 지원, 말 그대로 특별 지원이 좀 따르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요. 강력 범죄 사건이나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도 많잖아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이제 증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아까 좀 말씀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빼놨는데 예. 취약 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취약 증인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거는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에서 정해진 성폭력 범죄라든지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네. 일반 증인 지원 제도, 형사사건의 일반 증인 중에 뭐 강력 범죄라든지 보복 가능성 있는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지원을 특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똑같이 같이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네, 끝으로 이제 특별 증인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이번 을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 지원의 경우에는 폭이 좀 넓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뭐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나중에 증인으로 나올 때 법원에서 증인지원관을 통해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부터 후까지 좀 안내를 해줍니다. 그 안내는 이런 가게 되면 이런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통지를 했다고 재판부에 통지도 해주고요. 네. 나중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나의 가해자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언 도중에 피고인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당초 처음부터 심리를 같이 해줘서 신뢰관계가 돼 있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분을 증인 옆에 바로 앉혀서 증언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언이 끝난 다음에는 되게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에 가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또 접촉하지 않게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서 나중에 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이런 동행해주는 절차까지 취해줍니다. 네, 그 사실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이 을지로를 통해서 증인 지원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증인들이 어떻게 해서 증언을 하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구나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은 증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또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예, 그,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네, 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네, 영상 필름 CD하고 응급실 기록지, 수술 기록지, 예. 의사 입원 경과 기록지, 특수 촬영 판독 기록지, 협진 기록지를 요구하는데요. 오, 네네. 이거를 다 제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 측에? 일단은 지금 질문은 되게 간단하세요. 지금 교통사고 피해자인 입장이시고 상대방 예. 보험사 측에서 자료를 제가 들어도 굉장히 좀 생소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거를 다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사고가 크게 나셨어요? 예. 그래서 최초에 사고 났을 때 의식 불명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는데 다리 골절이 있었는데 네, 의식이 깨어나서 다리 수술도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음, 요양원으로 입원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활치료 중인데 네,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말도 더듬고 뭐 그런데 그 보험사 측에서는 뭐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록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걸 아유, 제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음. 피해자인데 지금 예. 과실은 저쪽에 예. 일반 과실인가요? 예, 예. 100% 과실. 100% 과실인가요?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음, 저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서 그냥 쳤거든요, 저희가. 차대가 걸어가시다가 차가 이렇게 치신 거네요? 예, 그냥 어. 속도 위반으로 그냥 쳤어요. 어휴, 횡단보도 앞에서. 큰일 날 뻔하셨네. 그 예. 보통 실무적으로 예, 지금 아마 그 정도 상태면 예. 그 상대 보험사에서는 병원 치료비를 계속 지원을 예, 맞아요. 하고 계속 있고, 치료비는 예, 하고 있고, 제출-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합의라든지 그거에 대한 나머지 그 보험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은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통상 실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보험사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건 개인정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알 수 없으니 보통 당사자한테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의 절차가 번거로우면 뭐 네. 동의를 해주면 보험사가 알아서 병원에 동의서 가지고 다 띄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어요. 반드시 내가 이 서류를 띄워줘야 내가 배상을 받거나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의무는 없어요. 안 띄워주셔도 돼요.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예, 다만 나중에 그 뭐 합의를 하거나 내 상태가 이렇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보통 보험사의 경우에도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 난 상태에 따라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협약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한테 이런 자료를 넘겨서 손해 감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 감정 자료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또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그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를 줘야만 내가 저쪽에서 보험사로부터 그냥 보험금을 받거나 합의를 하려면 사실 주시는 게 맞겠죠? 응? 주는 게 맞다고요? 합의를 하려면. 근데 하려면요? 나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보험 금액은 택도 없어. 나는 더 많이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난 네. 정식 소송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담자님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뭐 상담자님한테 피해가 가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그대로를 자기네들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영상 필름 CD 자체는 그 줄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 그 기록지 같은 건 줘도 상관없지. 영상 필름 PD가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MRI라든지 뭐 그렇죠.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똑같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찍은 거에서 나중에 후유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판독하는 나중에 과정의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상담자님께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신체 감정이라는 걸 진행해야 돼요. 예. 신체 감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다쳤고 손해가 어떻게 났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후유 장애가 어떻게 생기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신체 감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 신체 감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서류를 다 줘야 돼. 해당되는 의사한테. 근데 네. 이게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요거를 하는 건데 이건 민사상이라고 하고요. 네. 또 형사상은 운전자 보험이 그쪽 상대방이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 예.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의 구분은 하실 수 있죠. 개념은 예. 있으시죠. 예. 민사는 이제 돈, 예. 형사는 얘가 잘못했으면 구속하거나 뭐 벌금을 내리거나 이건데 예. 지금 상대방이 횡단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과속이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20km 이상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저기 그 사고 난 데가 학교 앞에 30km인데 70km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돼가지고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네. 상대방 보험사는 치료비, 네. 그다음에 네. 위자료, 네.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이런 거 네. 포함해서 합의하는 민사과 관련된 거고 네. 형사는 네. 자 이런 사고를 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위반을 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 네. 네? 형사 재판을 네. 받게 됐어요. A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A예요. 재판을 네. 받아. 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상담자님이 피해자잖아요. 네.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A의 자유야.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재판을 받는 거니까. 반드시 합의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합의를 해서 피해자인 상담자님한테 용서를 받으면 네. 자기가 재판을 받더라도 네. 그 피해자의 합의서를 통해서 판사가 정말 잘못했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 용서를 구하니 형을 낮춰주겠다라는 참작 사유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형사 사건과 관련된 뭐 형사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형사 합의에 대한 보험 금액이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자님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랑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거랑은 별개라는 거지. 별개요? 예. 언젠간 저한테도 연락이 오겠네요? 그렇죠. 지금 재판 받고 있나요, 그분? 아니요, 아직. 지금 한참 치료 중인데, 아직 경찰에서 검찰로 뭐 연락이 온다고 무슨, 서류가 오긴 왔는데, 그건 자세한 거. 지금 아직 수사 단계인가 보네요. 네, 그러면. 수사 단계.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수사 단계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경찰에서. 예, 상황에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좀 피해자, 그러니까 수사기관 통해서 피해자 연락처 수송 동의를 받아서 네.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네. 재판 단계에서 연락이 오는데 네. 상대방이 상담자님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든 재판 과정이든 네. 상담자한테 연락이 올 때는 중간에 뭐 아는 직접 연결된 지인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네. 법원을 통해서 네. 그 상담자님한테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네. 법원 재판 과정이라고 예를 들면 네. 상대방이 좀 합의를 위해서 연락처 좀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법원 실무관이 상담자한테 전화 와요. 근데 나 싫다 라고 하면 안 줘요. 근데 좋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줘요. 근데 내가 직접 받고 싶지 않고 내 대리 변호사 선임을 했으니까 그 변호사랑 연락처 해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연락이 돼요. 근데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교통사고 난 애가 지금 사고 난 이후부터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 교통사고 가구를 하려고 신청을 하면 바로 될 수가 있나요? 달마다 요구할 수가 있나요, 이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교통사고 가불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하고는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대주는데 네. 얘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값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달마다 나가는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일용직인데 달마다 벌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예 지금은 돈을 못 버는 상태인데 네. 보험사 측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상담자님이 아니면 예, 가해자가? 상담자님이 예. 지금은 아마 요구를 하더라도 네. 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주거비 이게 아니라 내가 직장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못 다녀. 그죠? 네. 그럼 내가 휴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회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액만큼 내가 못 받잖아. 내가 일을 급여를 못 받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합의를 할 때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금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미리 조금씩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안 해줘. 만약에 그걸 요청을 하면 그럼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시죠. 그러면 서로 이제 다 민사적으로는 다 끝난 거로 사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사고 우선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보험사와는 관계는 없죠. 없어요? 예. 일반 보험이기 때문에. 네, 뭐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굳이 서류 같은 거를 거기서 보험사에서 상대 측 보험사에서 원한다 해도 떼줄 의무는 없지만 혹시나 감정 자료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치료 잘 받으셔서 가장 좋은 건 얼른 완쾌를 하시는 거고요. 그 차후에 또 보험사 측과 얘기를 해서 잘 또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치료에 집중을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대 측의 보험사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지난달에 일이 끝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게가 집 근처라 정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이동했을 무렵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규제를 받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저는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제 직업상 면허가 필수라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몰랐다고 해도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그게 정상 참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가 또 자동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나온 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전동 킥보드를 술 취한 상태에서 타게 되면 이게 음주운전이랑 똑같은 처벌 아닌가요?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죠? 아마 TV에서 요즘에 그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많이들 맞아요. 나와요. 많아요. 네.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규정을 보면 자동차 등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네. 규정돼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데 이 자동차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의 정의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되거든요. 예. 이 전동 퀵보드가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cc 이하의 뭐 125cc 이하의 네네. 좀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용 이동 장치라고 해가지고 좀 예.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도 좀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수치가 좀 많이 낮아져서 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0.03 이상, 0.2 이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2.0, 0.2 이상 상당히 만취한 거죠. 이상이면 벌금? 1,000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도 당연히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또 꽤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해갈 수는 없는데 직업상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은 당장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시는 상황이긴 해요. 우리 상담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혹시 구제받을 제도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있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뭐 방법론은 있죠. 지금 면허 취소 처분이 됐기 때문에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형사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 면허에 대해서는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임시기간 이외에는 이제 면허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했지만 이거 너무 과하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좀 선처해달라.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에 이거는 법에 그 수치가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정도 사유는 내가 취소청을 받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미뤄봐서 취소하는 건 너무 부당하니까 억울하다. 너무 과하니까 좀 감경해달라. 예.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은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 누구나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생계형 이의 신청을 아무래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의 경우에 보통 수치가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구제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통상 생계형이라고 하면 내 직업을 영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운전사의 경우, 네. 뭐 대리운전을 한다는 경우, 네. 아니면 내가 주로 하는 게 운전면허가 관련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처음인 경우, 그리고 수치가 상당히 약한 낮은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이 거리도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 네. 이런 상황인데 약한데 면허 취소지만 좀 약한데 이걸로 인해서 이걸 주게 되면 너무 타격이 크면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좀 정지로 감경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생계운전자는 원하는 만큼 이게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의 신청은 가능한 건지요? 아니요. 아, 그것도 안 돼요. 행정심판에서 안 되면 행정소송 하실 수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또 지면 또 항소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지면은 이제 끝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결과는 이제 돼 봐야 알겠지만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뭐 60일이나 90일 이런 제기해야 될 기간이 네, 있거든요. 네, 그 기간은 기간이.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되고 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첨부하셔가지고 청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일단 면허 취소 처분이 된 거기 때문에 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눠봐서는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다 하면 최후 수단으로 이제 행정소송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전에 이제 기각됐다가 승소한 사례가 있을까요? 판례가? 제가 말씀드린 경우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제받은 경우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리서치 해보시면 그럴 텐데 네. 사실 그거는 내가 주장하고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해서 다 돼 이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이렇게 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당연히 걸리게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킥보드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변호사라며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담비와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해 주었는데요. 이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알아보니 저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사람은 정식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니, 지금 정말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이나 주고 이제 소송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칭 범죄잖아요. 네. 그런 사칭 범죄에 대한 유형도 또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호사인 것처럼 네. 법률 상담 다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네. 아니면 뭐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변호사니까 내가 사건 해주겠다라고 돈을 받고 잠적하거나 예. 이런 유형들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 유형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뭐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처럼 이제 변호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변호사인 것처럼 하고 나한테 돈을 주도록 유도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네. 돈을 받은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받고 서류도 작성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막 해줄 이렇게 건 다 해주고 해줬어. 막 변호사랑 이렇게 막 똑같이. 해. 예. 그럼 이제 변호사법 위반까지 첨부가 될 수 아, 있죠. 오히려? 그렇죠. 어.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네. 내가 법률 업무를 해주면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요. 변호사법 위반은 좀 더 무겁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변호사가 되셨을 텐데 이런 사기를 치다니 정말 나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더욱더 당황스러운 거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이제 법률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만난 것 같은데 거기에 이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예. 뭐 사실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칭을 하더라도 누가 A라는 사람이 사칭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인터넷 상으로는 또 뭔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위조라든지 뭐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혹은 조직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액이 편치한 금액이 상당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아까 그 죄명에 대한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의 형사 책임의 범위는 점점 커지겠죠. 근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했어. 네. 예를 들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죠? 예. 조직적으로 했어요. 뭐 위에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또 B, C, D 있어서 진짜 막 지시를 사이트도 받아서 있고 하고 대표도 조직적으로 있고, 다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들은 뭐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라는 정말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고소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동안에 뭐 상담받고 송금하고 송금했고 이런 부분들을 뭐 캡처를 해놓으시거나 증거 자료를 다 하신 다음에 네. 이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하시면 당연히 정식 변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사를 받으면서 사유를 설명하겠죠. 근데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이 모른다. 그러면 그 인터넷 카페 아이디만 가지고 그냥 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핀 추적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서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인 입장이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면은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을까요? 뭐 카톡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채팅을 했던 내역들 외에도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터넷이니까 서로 인터넷으로 내용들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거나 가끔씩 통화를 만약에 했다면 통화 녹음된 자료가 있다면 통화 녹음 자료 그리고 그 서로 간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내가 돈을 지급한다라는 정황들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로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사칭범이요. 편취한 돈을 모두 사용하거나 또 은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뭐 이분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대가 나오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례 중에 그냥 돈을 받고 잠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미 난 다 써서 없다. 연락은 되지만 막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럴 때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난감하신 질문인데 돈을 사전에 예방해야 돼요. 네. 돈을 이미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참 쉽지 돈을 않죠? 네.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좌로 입금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잠깐 은행에서 멈춰 시간차로 이렇게 보내는 제도가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전에 빨리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하면 그게 가지는 게 스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돈을 송금을 직접 그냥 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은행에 남아 있으면 아직 찾지 않고 네. 빨리 뭐 신고를 하면서 네. 뭐 경찰서에서 해당 은행 통해서 잠시 정지를 시켜놓는다던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정지 요청을 한다고 바로 정지하지는 못하죠, 사실은. 네, 이유가 또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가압류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 법원 통해서 범죄 피해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은행에 요청을 해서 그거를 못 가도록 임의적으로 막아두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돈을 보냈는데 바로 빠졌어. 네. 그러면은 사실상 사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 돈을 회복할 수 있는, 사전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나중에 뭐 집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금을 이미 했고 당연히 이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뭔가 연락이 안 됐을 때 보통 의심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정말 이런 요즘 세상에 참 각박하게 서로를 의심하는 게 좋진 않지만 맞습니다. 이런 피해를 또 입고 나면은 추후에 또 막 소송도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의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변호사 카페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의 경우에 신분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따로 있지 않을까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예. 그 변호사의 경우에 네. 일단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뭐 변협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 회원들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변호사가 실제로 변호사인지 여부에 예. 대해서. 근데 아마 비회원의 경우에는 그 자격 검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비회원일 텐데 처음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직접 만나야죠. 만나서 사무실을 가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냥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라는 사람 통화로만 전화로만 하는 경우에는 좀 불안할 수 있고요. 네. 또 내가 내 사건을 맡기는데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분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내 사건을 정말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기 인터넷 법률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군요. 네. 일단 직접 만나서 이제 사무실도 가보고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사실 이제 인터넷에 조회만 조금만 손품을 팔아봐도 그럼요. 진짜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좀 쉽게 알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지금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런 걸로 이제 사칭을 해서 사기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네. 실제로 변호사 아닌데 네. 변호사인 것처럼 말수환이 많아서 아.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또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인터넷 오픈 채팅 상담이라든지 네. 아니면 간단한 전화상이라든지 예. 이거는 뭐 변호사 아니더라도 귀동력으로 해서 매뉴얼만 좀 알면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더 맞아요. 아. 그래야 내 사건도 잘 풀려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에 따라서 자꾸 나가시기를 꺼려하고 그런 부분을 하길 꺼려하고 쉽게 믿고 하실 부분도 있는데 회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있을 수 네, 있고. 그럼요. 왜냐하면 나의 편의를 자꾸 봐주니까 다. 네. 그런데 그거에 자꾸 빠져서 하지 마시고 아. 좀 더 정확하게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을 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선뜻 입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셨더라도 반드시 실물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즉시 이제 입금을 좀 선입금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또 홈페이지,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